유물론은 언제나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멋진 말이죠. 저도 감동 먹었어요. 유물론은 언제나 되돌아간다. 맞는 것 같아요. 유물론이 언제부터 유물론입니까? 저 엄청 오래됐죠. 데모크리토스, 레오키포스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거죠. 그게 물질의 귀환이라고 하는 거지. 물질이 항상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클레어 콜브룩 같은 사람들 이제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은 강연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레어 콜브룩이 유물론은 언제나 25절에요. 1페이지 25절에 처음에 유물론은 언제나 신유물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한번 보죠. 근데 물질의 귀환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신유물론을 봤을 때 이건 전통적인 어떤 틀 안에서 물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전통적인 틀이에요. 그 뭐냐면은 철학사 내에서는 항상 두 가지의 대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의식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이 있고요. 또는 신체성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이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강조하는 철학자들과 그리고 물질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을 유물론자라고 하죠. 정신을 강조하는 철학자를 정신주의자 또는 관념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주의 또는 관념론, 그리고 물질주의, 유물론 이렇게 이제 대립되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런데 사실은 철학사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립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희한한 게. 네. 철학사 책 혹시 뭐 보셨나요? 네. 대체로 이제 대학 학부 때 보면은 코플스톤 철학사를 보죠. 네. 코플스톤 철학사라고 이렇게 몇 권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앤서니 케니 철학사도 보고. 저 학부 때는 무슨 철학사를 봤냐면 요하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학원, 빨간색 표지를 가지고 있는 그 책이 있어요. 한문 막 있고. 네. 근데 거기 보면 이 대립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마르크스, 뭐 에피쿠로스, 뭐 데모크리토스 아주 작게 설명해놨죠. 이게 들려식으로 얘기하면 왕립학문의 역사기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정신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에는 파르메니데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베르그송은 지금 달리 해석되고 있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쭉 이어져 오는 주류 역사 안에서의 대립이죠. 그 역사 안에서의 대립이 이제 철학사 속에서는 이제 기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유물론자들은 철학사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거냐면은 이와 같이 철학사 내에서 의식성과 신체성, 정신주의와 물질주의의 대립 자체가 숨어있는 대립이라고 보는 거예요. 숨어있는 대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철학사 내에서는 아주 적게 다루어지거나 하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이 사실 뭐 그 당시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만큼의 책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많이 유실됐죠. 그런데 많이 유실됐어요. 그 단편들로만 남아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단편들로 남아 있는 것을 모아놓은 책들이고, 대체로 이제 편지들 또는 그 제자들이 모아놓은 것들, 들었다가 이제 써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경우도 유실이 많이 됐어요. 철학선의 비극입니다. 왜 유실됐을까요? 이건 크리스찬들 잘못이죠. 그 당시 많이 태워 먹었어요. 예, 로마 시대.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가적인 종교가 되고, 그를 통해서 종교와 권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신정체제 비슷한 게 형성이 되죠. 황제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물질주의적인 측면들, 유물적인 측면들을 거의 다 사상이 되죠. 헤라클레이토스, 그죠? 그리고 레우키포스, 데모크리토스, 에피큐로스, 로마 시대에 오늘 할 바로 루크레티우스, 이 사람들의 계보들이 저기 지층 속에 묻혀지게 되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공격이 너무 심했어요. 막 소문들도 만들어내고,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뭐 안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는 왜냐하면 남녀노소 신분을 차별을 두지 않고 다 모였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의 도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기독교 초기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그 뿌이상스의 나눔이라고 하는 측면이 국가 권력을 만남으로써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그게 흡수된 상태에서 스스로가 포테스타스가 된 거죠. 초월적인 권력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제뿐만 아니라 억압이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현실 정치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유물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로 그러한 물질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을 하고 실천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죠. 이게 클레어 콜브룩인데요. 클레어 콜브룩. 지금 나이가 꽤 됐죠? 둘레즈를 전공했고 둘레즈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물론 언제나 되돌아온다. 유물론 언제나 유물론적 되돌아옴의 일부이며 그것은 언제나 신유물론이다. 우리 강의록에 이제 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리뉴얼된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관점이죠. 물질에 대한 관점. 그 물질에 대한 관점이 항상 새롭게 해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나 아니면 레오쿠포스나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당시에는 항상 새로운 물질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던 관점이죠. 그 전에는 어떤 물질에 대한 관점이 있었을까요? 바로 자연 철학자들의 물질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자연 철학자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자연 철학, 프리소크라틱 필로소퍼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어 콜브룩의 이 말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이제 제가 진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갱신이라는 의미. 새로운 신유물, 항상 유물론은 신유물론이다라는 의미는 이게 뭐냐면은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요? 천년만년 그대로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신유물론에 있어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한 물질적인 조건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공학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이죠. 그 새로움을 안다는 거예요. 물리학이나 아니면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 지식은 항상 새로운 거예요. 따라서 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항상 갱신된 지식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철학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지식, knowledge라는 말은 또 무엇으로 번역이 되죠? 인식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인식의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중심주의의 함축을 가지기가 쉬워요. 예. 그러나 신유물론에서의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질적인 것과 뒤얽혀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인식은 물질의 인식입니다. 카렌 바라드가 한 얘기를 이제 따오면은 당신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순간 물질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 자, 항상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질로서의 나인 거죠. 물질. 예, 물질적인 나죠.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나가 생각하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관념은 물질로서의 나로부터 생산된 것일 뿐이에요. 그 관념은. 그러니까 당신이 항상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 자체는 물질로부터 나온 거죠. 물리학의 담론들이나 법칙들이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요? 놀랍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물질, 유기체로서의 물질적인 측면과
무의적인 것의 물질적인 측면들이 전전형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주름져 접힌 상태에서 어떤 담론, 언어가 생성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과연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이 법칙들이 물질과 그토록 조응할 필요가 있고 조응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물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법칙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물질과 맞아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미리 얘기했네. 예. 하여간. 근데 그 인식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인식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물질과의 뒤얽힘 안에서 일어나는 무한한 가능성인 것이지. 자, 데카르트식이나 아니면은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그 이성적 능력,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는 방법소설의 첫 구절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는 봉상스로서의 그 인식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와 물질이 뒤얽혀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언어 능력, 나오는 사고 능력, 나오는 지능인 것이죠. 베르송인 측면은 베르송의 의미에서도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베르송에게서는 어떤 겁니까? 정신과 물질이 함께 갈마들죠. 항상 정신에 물질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식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 유물론자들이 지식과 인식에 대해서 가지는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물질 안에서 삶과 생명을 사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한 클레어 콜브룩이 얘기한 이 새롭게 갱신되는 유물론이 항상 내세우는 바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적인 조건들이 사회 정치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것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과학 철학자들이 대체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과학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자체가 그 이론 자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 안에서 생성되고 그 안에서 어떤 시기 동안에 어떤 지층을 형성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A라는 지층 안에 있는 그 물질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B라는 지층 안에 있는 삶이나 생명체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다르게 생각해 줘야 돼요. 세포 수준에서 사유하던 근대, 세포 수준에서 생명체를 사유하던 근대와 유전자와 DNA, RNA 수준에서 사유하는 지금의 수준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수준이죠. 다른 지층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물론에서 얘기하는 생명이에요. 두 번째, 유일하고 어떤 위계적으로 위에 있는 실체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삶, 생명을 항상 상대적으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삶과 생명을 상대적으로 놓고 본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봤을 때, 공시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의 낱낱의 삶과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유별난 점들, 디스크릿한 측면들, 불연속적인 측면들이에요. 이 불연속적인 측면들을 본다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낱낱의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시간에 했던 용어를 쓰자면 하이체이타스를 본다는 거예요. 특개성. 예?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삶이나 생명이 죽음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위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위에 놓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게 됩니다. 또는 죽음을 봐도 못 본 척하게 되죠. 바로 에피쿠로스적인 역설이 나와요. 에피쿠로스는 뭐라 그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윤리적인 결점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과 상대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죽음은 항상 우리가 항상 맞닥뜨려 하는 것이며, 또는 삶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삶이나 생명을 유기체에 놓고요. 죽음을 어디에 놓습니까? 무기물에 놓죠. 그 이분 자체를 허물어 나가야 되는 거죠. 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것과 만남으로써 의미론적으로, 자, 의미적으로요. 의미적으로 살아있는 책상이 되는 거죠. 의미적으로 살아있는 책상이 된다는 것은 바로 도구화됨으로써 얘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삶생명이라고 놓고 보는 것이죠. 또한 나라고 하는 이 유기체로서의 신체 또는 신체, 유기체로서 이제 육체 자체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늙고 병들고 죽어나간다 라고 했을 때도 시간적으로 나의 육체는 또 다른 생명을 발화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그 역사는 사라지게 돼요. 왜? 삶과 죽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항상 자신의 영능을 교환하는 상태, 그리고 항상 통시적으로든지 공시적으로든지 그것이 얽혀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유물론적인 시각에서는 올바른 관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바로 이제 유물론자들이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돼요. 예. 이게. 사후세계를 인정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내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계속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굳이 사후세계를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순간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월적인. 그렇죠. 예, 초월적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초월적인 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불행한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죠.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초월적인 어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죠. 뭐 크리스찬 분들께서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예수 천국 뭐죠? 불신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니면 그 당시에 대중음악 탑10들이 막 흘러나오고 그랬는데, 그죠? 요즘은 이제 종로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예전엔, 요즘 별로 없던데, 얼마 전 가면 해도 그게 이제 막 흘러나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실체가 아니라 생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 생성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물질과 삶이 갈맞는다는 것도 어떤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죠? substance예요. substance는 어떤 의미입니까? sub, 아래에, stance, 서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항상 고정되어 서 있는 그 실체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흐름이라는 얘기죠. 예, 흐름입니다. 흐름과 주름이에요.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브라운 운동들이나 아니면 그 예기치 못한 무늬들인 거예요. 그것은 동물과 나, 무기물과 나, 또는 같은 인격체로서의 타자, 또는 내가 전혀 모르는,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의 생성 과정. 자, 이것을 둘레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되기의 과정이죠. 둘레적으로 항상 무슨 되기를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성 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들도 여성 되기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 즉 사회구성론적인 측면에서 젠더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항상 다른 어떤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때 여성성은 무엇과 같은 말입니까? 소수성과 같은 말이에요. 소수성. 그러니까 마이너리티가 계속 돼요. 마이너리티가 계속 되라 이거죠. 아까 급진적이라고 했을 때 그 급진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이 소수적인 것들,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 어떤 몰적인 것이 아니라 분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면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유물론적인 입장. 실체가 아니라 생성에 집중하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것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뻔히 누군가가 세워놓은 틀에 맞춰서 내가 어떤 것이 되기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되기는 아닌 것이죠. 생성은 늘 창발해야 되고 항상 발명해야 되고 항상 균열을 내야 되며 항상 어떤 것에 있어서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것 좀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드레즈 양들이 그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심파티라는 거 있잖아요. 공감이라는 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공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되는 거예요, 일단. 그 공감을 함으로써 슬픔을 느끼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그 다음 문제예요. 또는 뭐 공감을 하면서 처음부터 기쁨을 느끼면 더 좋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존 레논이 이미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제도나 어떤 신도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웃는 어린아이 같은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우리는 가끔 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사람들과 웃고 떠듭니다. 이게 공산주의 맹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 가족이든 다른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정해져 있는 실체가 아니라 생성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유물론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쭉 깨어 나가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클레어 콜브룩의 이 말이 항상 갱신된다, 항상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유물론은 항상 뭔가를 부정하기보다 긍정하는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유물론이라는 겁니다. 긍정하는. 긍정 안에 부정이 있는 거예요. 신유물론적인 입장은 이론이든 아니면 윤리적인 태도든 어떤 인격에 대해서든 그를 긍정한 뒤에 부정하는 거지 부정하는 것이 먼저 앞서진 않는다는 것이요. 자, 어떤 지식 또는 어떤 생명, 어떤 물질적인 측면들 이든지 간에 그것을 긍정함으로써 먼저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일종의 선별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별 과정. 그 선별 과정을 통해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바로 거리감이라는 것이 생겨요. 거리감. 이거를 좀 그 실험을 해보시면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살아가시면서 내가 쟤는 정말로 뭐 싫어, 막 재수 없어 이게 아니고 어떤 것을 어떤 사람들이 인격이 긍정을 한 뒤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어떤 사람들이 있는 배치들,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배치들, 나 자신과의 배치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지 않죠. 그를 긍정하고 그리고 나서 배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리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치철학에서는 이제 칼 슈미트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적이 같은 거죠. 뭐냐면은 또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토론에서도 어떤 적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라고 하는 생산적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치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것은 1차적으로 이제 긍정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또 한 번 긍정 이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니체죠. 여기서 딱 한 발 더 나가면 니체예요. 예, 니체도 유물론자라고 보는 것이죠.